습니다. 그럼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고 안녕하십니까, 이한입니다. 저희 주간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하고 있는 What VC Wants라는 컨텐츠 시리즈인데요. 이거 왜 하는지 이제는 좀 아시죠? 이거 사실은 아무래도 그 창업자분들이 VC들하고 만날 기회도 많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자들이 VC를 만나는 건 넘버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랑 핏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좋고, 이왕이면 만나기 전에 이 VC들이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만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컨텐츠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사실은 셀럽이 나와주셨어요. 저희 데모데이를 이끌고 계시고 트랜스링크에서 이제 부대표를 맡고 계신 김범수 부대표님께서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주식에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이한.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부대표님이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우리 창업자분들께서 이미 근데 데모데이로 너무 좋은 정보를 접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부대표님이 어떤 딜을 하시는지 어떤 네네. 창업자 예, 아유, 찾으시는지. 물론이죠. 사실 네, 제가 데모데 이게 제 유튜브 채널 링크 넣어주시나요? 당연히 넣어드리죠. 네, 당연히 네네. 넣어드립니다. 제가 아니, 이제 저는 데모데이라는 이름으로 한 4년 반 동안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제 우리 이한 파트너께서 커버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그 주간 실리콘밸리에서는 조금 더 매크로한 부분, 맞아요. 인더스트리의 트렌드라든가 좀 이런 그런 부분을 많이 하시고 제 데모데이 채널은 아주 그러니까 진짜 스타트업 창업한 사람이 아니면은 좀 알 수 없는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대중성이 높은 컨텐츠는 아닌데 이제 저는 제가 창업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그때 내가 창업했을 때 이걸 알았으면 그때 돈이랑 시간을 좀 덜 썼을 텐데 아쉽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주간 실리콘밸리랑은 어떻게 보면 뭐 컴플리멘터리한 채널이라고 볼 수 있고 양쪽을 다 보시면은 제일 좋죠. 맞아요. 아니, 뭐 채널이 이 주간실크몰보다 훨씬 더 크시니까 이제 10,000명도 넘으셨잖아요. 네, 한뭐 13,000명, 1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데모데이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진짜 찐 창업자 아니면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해 본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컨텐츠다. 사실 저는 창업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항상 그런 열등감? 뭔지 아시죠? 약간 난 창업해 보지 못했어. 조언을 그렇지, 할 그렇지. 수가 아니, 없어. 또 근데 이게 네. 통계를 보면 꼭 또 창업자 출신 VC의 리턴이 그 비창업자보다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건 근데, 그냥 저는 각자 네. 자기 커리어에서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저는 이제 창업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좀 활용하는 거고 또 이해는 제가 가지지 않은 또 다른 강점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채널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표님 자기소개 약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커리어에 네네.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 트랜슬링크 인베스트먼트 김범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파트너가 3명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파트너고요. 제가 한국 법인의 부대표이면서 미국의 이제 법인 대표로 이제 미국 투자를 주도를 하고 있고요. 저는 VC 이 스타트업 업계에 들어온 거는 2000년 1월에 한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이제 24년 됐고, 이제 25년째네요, 횟수로는. 그리고 제가 실리콘밸리에 온 게 2003년이라서 실리콘밸리에서 훨씬 더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21년 전에 나올 때 이렇게 오래 일할 줄 모르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사실 프로페셔널 커리어가 삼성 포함 딱 8년, 그다음에 21년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투자자와 창업자로서 이제 시간 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랜스링크에서는 제가 저희 회사는 이게 파트너십 제도라 모든 딜을 파트너들이 다 같이 보기 때문에 한국 투자권도 제가 다 관여를 하고 모두가 다 의견을 교환을 합니다. 그럼 미국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물리적으로 이제 제가 주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 딜은 좀 제가 더 주도를 많이 하는 편이고 한국 딜은 또 한국에 계신 파트너들이 많이 주도를 하시고 저는 이제 거기에 좀 차이민 하는 그러니까 제 쪽에 시각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물리적으로 시간 쓰는 거는 미국에 한 9개월, 한국에 출장 여러 번 다 합치면 한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뭐 저는 이안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밤에도 우리가 한국이랑 또 일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라이프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오래 메인테인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밤에 좀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한국 투자권들을 많이 한국 회사들 만나고요. 낮에는 투자하고 그래서 대략 제가 투자하는 건과 금액으로 보면은 미국이 70, 한국이 30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도 실제로 원격으로 1년에 한 두세 개씩은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섹터는 조금 어떤 섹터 위주로 많이 보시나요? 그 섹터가 이제 지금 저한테 어느 섹터 투자하냐라고 섹터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AI, B2B SaaS, 그 다음에 헬스케어 분야인데 이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헬스케어 쪽, 그러니까 메디컬 디바이스, 뭐 수술실에서 쓰는 장비라든가 뭐 파마스리컬 쪽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고 이건 사실 제가 지식이나 전문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뭐 그거 그냥 스페큘레이션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쪽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헬스케어 쪽에 접목되는 게 요즘에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제 AI를 써서 신약 개발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그러니까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내로우한 거고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 보통 한국에서 이제 뭐 원격 진료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꼭 디지털 헬스케어보다는 좀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은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세 가지를 음, 제가 좀 투자 섹터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보통 Series A or earlier 그러니까 이제 보통 미국에서 통계 내는 피츠북 같은 회사들이 얘기할 때 이제 early stage가 보통 Series A까지를 early stage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보면 Series A까지 early, 그 다음에 저는 뭐 그것보다 더 early도 하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제 그 투자 철학은 기본적으로 거의 창업자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모든 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굉장히 극단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음, 저는 사실 시장이나 제품이 제가 프리시드 단계 진짜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투자할 때 시장이나 제품은 그냥 말만 되면 된다. 이 음, 사람이 내가 정말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사람이 만들고 있는 제품이 좀 별로여도 저는 거기에 투자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저는 약간 그 them을 정하고 그러니까 뭐 소셜이면 소셜이다, AI면 AI다 이렇게 theme 섹터를 정하고 그쪽 렌즈로 본다라기보다는 저는 음, 제일 맨 앞에 쓰는 렌즈는 이제 이 창업자를 내가 정말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느냐의 렌즈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섹터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B2B SaaS, AI, 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예, 어쨌든 저는 창업자에 대한 평가를 훨씬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창업자 위주로 많이 보시고 스테이지는 A 이전. A 이전. 근데 네, 뭐 이현도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가 사실 20년 전에 솔직히 VC들이 A에 앉아서 기다렸지 그 맞아요. 앞에 엔젤 투자하는 데 가서 경쟁할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때 맞아요, 물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스테이지가 더 만인의 경쟁이야. 그러니까 아예 앞으로 못 오는 펀드들 있잖아요. 뭐 네. NEA라든지 이렇게 이제 너무 몇십 조짜리 펀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사실 앞단을 하기가 어려운데 뭐 아시겠지만 음, 앤드레슨이나 시콰이어 같이 이렇게 AUM 규모가 뭐 50조, 100조 되는 VC들도 사실 시드 펀드도 하잖아요. 걔들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옛날과 달리 여기가 지금 만인의 경쟁이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A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VC는 실리콘밸리에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거의 모든 단계 다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단계를 딱 특정한다라기보다는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이 슬슬 A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음, C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뭐 프리 레버뉴, 프리 프로덕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정말 그 창업팀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계든 중국계든 다 외국에서 온 펀드들은 어떻게 보면 다 여기서 약간 그 고래 싸움에 등이 안 터지려는 새우랑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이제 여기 맞아요. 전통적인 그 파워하우스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이 발견하면은 사실 우리한테 룸 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음, 노력을 들여도. 그래서 저는 뭐 아주 early에 진짜 pre-product, pre-revenue에 투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게 foreign-based VC firm으로서는 저는 취해야 될 전략이 아닌가, 거의 유일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음, 저한테는 too early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먼저 투자하고 Y 콤비네이터가 뽑아준 회사가 6개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YC가 뽑아도 잘 안 되는 데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이 얘기를 그때 500 스타트업 창업한 그 데이브 맥클루어 계시잖아요. 그분이랑 네, 뭐 저녁 먹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You must be doing something right. 예, 음, 그러니까 뭐
약간 그 밸리데이션은 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얼리에 투자해요. 저는 제가 투자하고 엑셀러레이터에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그 음, 지분이 조금 더 그렇게 그 페이버러블한 텀을 YC에 주더라도 저는 그거는 개의치 않아요. 약간 음. 창업자가 뛰어나면 저는 단계 구분 없이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투자 같아요. 금액이나 오너십은 어느 정도로 타겟을 하세요? 제가 예전에 처음 미국에 올 때는 KTB, 지금의 이제 우리 벤처 파트너스의 전신이죠. KTB에서 투자를 할 때는 저희가 책 사이즈가 지금보다는 좀 컸어요. KTB는 좀 그때도 그 빅하우스 중에 한 곳이었고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이미 올해 90년대부터 사무실을 내고 투자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평균 투자 금액이 작으면 100만 불, 많으면 뭐 한 3, 400만 불씩 투자를 했어요. 초기 투자를 할 때. 그런데 제가 이제 트랜스링크에 와서는 굉장히 초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 제가 한 2년 정도 시드 투자, 그러니까 early 스테이지 투자를 할 때는 약간 평균 금액을 한 50만 불 정도로 해서 더 많은 수에 뿌렸어요. 음,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근데 그건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가 과연 이 극초기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약간 제 음, 입장에서도 좀 확신이 없다 보면 좀 약간 포트폴리오를 더 이렇게 좀 넓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투자를 하니까 이제 그 중에는 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해에 투자한 애들 중에 뭔가는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그 확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높게 나와가지고 음, 막 프리 레버뉴에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대략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이거는 돈 안 잃고 무조건 벌겠다. 얼마 버느냐의 문제다라는 데까지 가주더라고요. 사실 극초기에 투자했는데 한 4분의 1이 그렇게 가주는 거는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10%만 가도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 건데. 그래서 이게 내가 보는 눈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게 포트폴리오가 늘어나니까 제 입장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신경 써야 그렇죠. 될 자식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투자 금액을 first check을 프리 프로덕이라도 100만 불 정도로 올려서 음, 건수를 조금 줄이고 대신 아예 그 threshold가 높아진 거죠. 이 이하는 옛날 같으면 그래도 한번 투자해 보자였는데 옛날에 했을 것 같은 딜들 중에 요즘은 아예 좀 안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신 금액을 키우고 투자 건수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그 지금은 한 10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만 불 정도가 네네. 평균 예. 그러니까 보시고.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올해 1월에 투자한 AI 회사도 하나 거기가 제가 그 창업자를 오래전부터 알던 창업자여가지고 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한 6개월 동안 같이 봤거든요. 네. 거기는 이 사람은 내가 투자해도 된다? 이 모델도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는 회사 설립하고 한 달 뒤에 저희가 단독으로 100만 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되면 사실 창업자 둘이 100만 불을 갖고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또 한 6개월 있다가 또 펀딩하러 나갈 이런 고민 없이 좀 확실하게 어느 정도 프로덕이랑 좀 트랙션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음, 요즘은 조금 더 저희 쪽 돈이 하는 역할을 시간을 좀 더 많이 커버해 줄 수 있는 금액을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시구나. 펀드 자체는 한국 예, 펀드, 한국의 펀드가 있고요. 네. 한국 펀드의 일부를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음,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한 파트너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한국이 좀 아직 외환관리법 이런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계 뭐 한 10대 경제 대국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옛날에 이제 외화에 대한 우리가 IMF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외환 관리를 워낙 좀 철저하게 하시다 보니까 한국의 펀드로 미국에 건건히 투자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저도 뭐 언젠가는 뭐 그게 올해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좀 뭐 역외 펀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음, 왜냐하면 뭐 여기 딜이라는 게 이한 잘 아시잖아요. 그 되게 속도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랑 맞아요. 비교하면. 근데 사실 한국에서 외환을 가져다가 여기서 투자하는 형태로는 이게 그 속도를 맞추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원래 한국의 뭐 이런 그 뭐 준정부 LP들은 또 어쨌든 본인들이 갖고 계신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지켜야 투자를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프로세스를 단축할 수 있는 역외 펀드를 만들어야 미국 투자를 더 본격적으로 잘할 수 있겠다라는 좀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언제가 아, 될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대표님, 창업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창업자가 좋은 창업자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이게 약간 왜 그렇잖아요. 그 알파고가
뭐가 좋은 수라고 승률은 계산해 주는데 그게 왜 좋은 수인지는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인간한테. 네, 그러니까 프로 기사들이 요즘엔 공부할 때 알파고는 이제 은퇴했지만 그런 그 AI 프로그램을 다 찍어봅니다. 이렇게 찍어보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찍어보고 이게 왜 승률이 이게 더 낮게 나오지?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를 찍어보고 아, AI는 이렇게 판단하나 보다라고 역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그거랑 똑같아서 이게 딥러닝의 문제가 설명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왜 어떻게 된 건지를.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그런 거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어, 원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포뮬러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저는 딱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 나보다 기본적으로 머리가 훨씬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좀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볼 때 이한도 나보다 머리가 좋거든요. 아, 아니, 그 대화를 해보면 내가 그런 걸 느끼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누구 만나보면 야, 얘는 아예 나랑 하드웨어 스펙을 다르게 갖고 태어났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실리콘밸리에서의 창업자들 만나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약간 아, 이 사람은 일단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구나라고 제가 좀 느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 저는 지극히 논리적인 창업자를 좀 원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논리적인 창업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논리가 그게 어떻게 나왔냐의 그 thinking tree를 따라와서 만약에 그 앞에 가설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면 그 사람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음,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이걸 하나에 자기의 그냥 어떤 점프를 해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방법이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하면 창업자가 굉장히 stubborn하고 결국 자기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운데 밑에서 또는 옆에서 다른 창업자가 얘기를 해도 생각을 바꾸기가 저는 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저는 일단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빠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스타트업은 되게 그걸 강조하는 편인데 저는 스타트업이고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사실 가만히 앉아서 생각 백날 해봐야 약간 소용없다라는 쪽이고요. 그냥 해본다. 약간 방향만 정해지면 일단 저는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음, 뭐 제 삶도 그렇게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행동이 굉장히 빠른 그 창업자를 좀 좋아하고요. 그런 거를 이제 창업자들을 투자하기 전에 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제가 많이 보죠. 예를 들면 어떤 음, 창업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매달 만나는데 얘기만 바뀌지 나한테 아무것도 뭘 탄저블한 음, 걸 보여주는 게 없고 어떤 창업자는 지난달에 얘기한 걸 이번 달에 만날 때는 야 범수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막 모컵을 일단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너 이거 한번 플로우 보고 얘기해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저는 압도적으로 후자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편이에요. 음, 정리하면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라고 느껴야 된다. 그다음에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행동이 빨라야 된다. 뭐 요 음.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창업자 이 세 가지를 평가하시는 데는 시간을 얼마나 쓰시나요? 몇 번 만나세요? 그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저는 일단 쫓겨서 나 다음 달까지 뭐 다음 주까지 펀딩 받아야 되니까 의사결정 해줘. 이런 투자는 저는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냥 완전히 스페큘레이션이고 다른 투자자들 수익기를 그냥 내가 완전히 믿고 해주는 건데 저는 그렇게는 웬만하면 좀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딜을 하는 방식은 어떤 회사가 우리 펀딩 합니다라고 와서 문 두드리기 전에 저는 그 창업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미리부터 창업을 하기 전부터 좀 이 만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파악을 제가 좀 미리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제가 가장 선호하는 딜은 창업자에 대한 나의 판단은 이미 거의 끝나 있고 이 사람이 맞는 아이디어를 할 때 그냥 내가 돈을 투자하는 이렇게 약간 그거는 matter of formality가 되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는 그냥 형식상의 일일 뿐 나는 이미 이 사람한테는 내가 투자를 하기로 이 사람이 창업을 하면은 결심을 한 그런 투자를 저는 제일 아이디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쫓겨서 하는 딜은 제가 잘 안 하려고 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창업자들하고는 뭐 식사를 하신다든지, 뭐 콜을 하신다든지, 최대한 뭐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만나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뭐 1대1로 만나는 게 제일 음. 비중으로는 높고요. 근데 그 근데 그럼 1대1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창업자 만날 창업자가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많죠. 시간이 항상 부족하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 좀 부족한데 뭐 약간 제가
별로 제가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걸 별로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한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나쁘게 얘기하면 워커홀릭인데 맞아요. 저는 삶의 의미가 제가 이렇게 그 리조트 같은 데 가서 퍼져서 있는 휴가를 제가 진짜 못 견뎌 하거든요. 내가 음, 차라리 자식들 데리고 디즈니 월드에 가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디즈니 월드에서 강행군을 할지언정 내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좀 누워서 뭐 내가 멍하니 쉰다 이거는 제가 사실 국민학교 때부터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보통 남들이 쉬고 좀 재충전한다라는 시간에 그냥 저는 뭐, 나 재충전 필요 없는데 그냥 일하지 뭐 약간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뭐 시간이라는 건 사실 유일하게 우리한테 모두 공평하게 주어진 제한된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 제가 창업자를 더 많이 만나려면 뭔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그러니까 쓰는 시간을 안 쓰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제가 개인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런 그런 것 거 안 해도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행복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창업자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는 사실은. 맞아요. 이게 VC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뭐 야구 보고 축구 보고 이런 것보다 창업자들이랑 스타트업들 보는 게 더 재밌는 스포츠고. 희열을 느끼죠. 야, 맞아요. 얘, 얘는 나보다 20살 어린데 이렇게 똑똑하다니.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 거 저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야, 네. 부럽다. 그런 생각.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하는 이제 훨씬 젊어서 창업자들 나이에 가까우시지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요즘에 만나는 특히 이제 AI는 그래도 조금 경력이 필요하니까 창업자들 나이가 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사실 이전 AI가 지금 이렇게 득세하기 전에 일반 소프트웨어는 창업자가 진짜 젊었잖아요. 막 20대 음, 중후반, 30대 초반 그러면은 지금 제 큰애가 30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제 자식뻘들이 창업을 하는 걸 제가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젊고 탤런티드 된 창업자들이 저랑 시간을 보내주고 저한테 자기가 아는 거를 막 설명을 해주는 거라. 저는 이게 VC업의 가장 큰 맞, 메릿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VC가 돈을 제일 많이 빨리 벌고 싶으면 택할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돈을 벌기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펀드를 만들어도 사실 자기 집에 돈 가져갈 때까지 한 10년 걸리잖아요, 이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이건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되게 즐거워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이래 친구들은 되게 욕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이랑 저녁 먹고 이러는 것보다 저는 창업자 만날 때가 더 행복해요, 솔직히. 맞아요. 저도 딱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국을 가면 친구들 만나는 일이 거의 없고 저도 대부분 그래요, 저도. 왜 욕을 창업을 먹어, 근데 네. 대신. 맞아요. 약간 내놓은 자식처럼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쟤는 뭐 지 혼자 바쁜 체 하고 말이지 약간 그런데 그 뭐 근데 그렇잖아요.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 같은 한인들이 그 정도의 노력을 안 하고 여기서 버틸 수가 있는가? 음, 라는 왜냐면 어쨌거나 디서드밴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서 쭉 태어나서 자라고 어떤 완전히 미국화된 삶을 살고 네이티브 랭귀지인 사람들보다는 사실 어쨌거나 작든 크든 디서드밴티지는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걸 극복하려면 사실은 여기 애들 하는 정도로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네. 그 트랜스링크에서는 그러면 투자 결정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희는 약간 뭐 되게 미국식으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위클리 미팅에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미팅에서 그때 모두가 보고 있는 딜을 모두가 다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음, 들면 제가 어떤 딜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요 정도면 나는 투자하고 싶은데라고 생각되면 일단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 이거 더 하고 싶은데 시간 써도 될지에 대해서 제가 뭐 노션 같은 데다가 제 thesis 이거 가설을 정리를 해서 이래서 나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서 공유한 다음에 주간회의에서 보통 의논을 해요. 그때 이제 어떤 파트너가 거기에 대해서 좀 레드 플래그를 지적을 하면 그게 타당하면은 그런가? 그러면 이건 좀 슬로우 다운 하거나 일단 홀드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다들 그래 뭐 괜찮게 들리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계속 진행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딜리전스를 해서 그런 식으로 매주 의견을 교환하면서 가다 보니까 사실 뭐 투심이라는 거에 딱 올려서 갑자기 누가 반대해서 못하고 이러는 거는 저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 아예 누군가가 아예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이건 이래서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딜은 보통은 끝까지 안 올라오고요. 대부분 음, 이제 우리가 투자합시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한 달, 두 달 동안 쭉 이런 딜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걸 서로 의견을 교환한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투심이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손들어서 의결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암묵적으로 어떤 정도를 지나면 파트너들이 다, 뭐 저거는 하는 거지. 저 정도인데 안 할 수 없잖아. 이런 컨센서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좀 그런 음,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아, 이제 조금해서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막 1조, 2조 운영하는 VC가 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못해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쵸. 그냥 약간 조직의 크기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게 트랜스링크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그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VC를 할 때 내가 지금처럼 작게 계속 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AUM을 늘릴 것이냐. 왜냐면 그거는 AUM이 늘어나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좋고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거는 10명일 때 조직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아주 nim블하게는 못 한단 말이에요. 음, 그 철학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AUM을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가. 뭐 아시겠지만 여기 벤처마크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른 그 VC들보다는 훨씬 그 규모에 대한 집착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맞아요. 그 철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를 하고 있고 거의 그런 실리콘밸리 티어 1 중에 그런 독특한 철학을 가진 데는 뭐 벤처마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벤처마크는 제가 21년 전에 왔을 때도 티어 1의 VC였는데 지금도 그런데 사실 사이즈는 다른 데만큼 안 키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게 아주 서로 합의를 잘하고 모든 걸 다 토론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펀드 규모가 좀 2, 3천억일 때 가능한 것 같고 음, 거기서 더 키울 거냐 말 거냐는 조금 저희가 철학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지원 방식,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지원하시나요? 네네. 그게 이제 어쨌든 담당하는 파트너마다 다 스타일이 다를 텐데, 어, 저는 투자자가 이 스타트업의 작은 부분에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음, 왜냐하면 나는 24시간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포트폴리오가 한 30개 있는데 한국, 미국 다 합치면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창업자보다 더 좋은 의견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창업자가 아예 모르는 부분, 나는 아는데 창업자가 모르는 부분이면 제가 의견을 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구체적인 뭐 예를 들면 제품이 이건 별로다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투자자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투자자의 역할은 창업자라는 게 이게 전쟁에서 전략을 짜는 장군이면서 동시에 벌판에서 또 총싸움, 칼싸움을 하고 있는 병사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기 창업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막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칼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 이게 사실 그 배틀을 워를 이기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배틀인데 가끔은 거기 너무 빠져가지고 막 그 배틀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창업했을 때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역할은 이 war를 전쟁을 이기는데 이 배틀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저는 전투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걸 음, 좀 객관적으로 위에서 보고 이 대표님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꼭 하는 게 필요한가요? 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 그러니까 벌판에서 싸우고 있는 대표를 장군의 자리로 다시 데리고 와서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가요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저는 이제 제가 음, 넘버 원으로 생각하는 지원 방식이고요. 제가 이제 그거는 그 부분에서 제가 창업자 경험이 좀 많이 도움이 돼요. 사실 그러실 저도 것 같아요. 창업하기 네. 전엔 그런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제가 잘 구분을 못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창업자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VC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보는 어떤 패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펀드레이징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어떤 채용에 대한 것도 그렇고 창업자는 first time founder면은 채용 처음 하는 거지만 VP 뭐 이런 급을 이제 VC는 저는 뭐 이걸 20몇 년 동안 했으니까 내가 회사랑 같이 보드 멤버로서 인터뷰 해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채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실수, 펀드레이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실수, 이렇게 저는 여러 번 봤지만 창업자는 여러 번 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인식한 패턴을 가지고 좀 창업자한테 옛날에 보니까 이렇다더라.
이렇더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좀 그런 조언을 해주는 뭐 그런 음,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아는 네트워크에 연결해 주는 거죠. 예, 네트워크에 연결해 주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충 세 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러면 김범수 대표님께 투자를 받으면 좋은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저한테 투자를 받은 그 창업자들은 저는 되게 제가 좀 마음의 위안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음, 마음의 위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창업자가 되게 외롭거든요. 음, 창업을 하면 막 이게 제 표현으로는 이게 약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서 생각하지만 사실 옷 다 벗고 거울 앞에 딱 서서 보면은 정말 군살도 많고 이거 진짜 못 봐주겠네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창업자라는 게 정말 그렇게 외롭고 되게 고민과 고통이 되게 많은 자리인데 그게 창업을 한 사람들은 아마 다 느낄 건데 창업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잘 안 만나게 돼요. 음, 왜냐하면은 얘기를 공유를 할 게 없어. 세상을 보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는 창업자끼리 술 먹어요. 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창업자들이 투자자한테 제일 느끼는 게,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큰 괴리인데 저는 그거를 좀 창업자들이 이 사람은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같이 고민을 하고 거기서 또 제가 더 많이 고민을 한 사람이니까 그런 문제를 더 조언을 잘 해줄 수 있고 이제 그게 저는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관리할 대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나쁜 소식을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뭐 피벗하고 뭐 공동창업자 나가고 이런 거에 저는 진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내가 음, 그 대표에 대해서 보통 창업자들이 예를 들어 공동창업자랑 찢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초기에. 그러면은 그때 창업자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음, 내가 얘랑 같이 하겠다라고 투자를 100만 불을 받았는데 얘가 지금 나간대. 야, 그럼 나 이거 투자자도 어떻게 얘기하지? 막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제가 딱 그런 눈치가 되게 빨라요. 저도 창업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네, 이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차라리 이렇게 빨리 내보내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좀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창업자가 되게 맘 편하게 해주고 제가 오히려 그 큰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음, 부분이 저는 제가 포트폴리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펀딩하고 뭐 이런 것도 제가 도와는 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투자자의 역할은 코치의 역할이지 제가 대신 그 대표 대신 필드에 나가서 경기를 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네, 그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저는 결국은 제 역할은 뭐 좋은 학원 선생님이 어디 있더라라는 거를 찾아주는 부모의 역할 정도지 내가 시험을 대질 봐주고 숙제를 대신해 주는 거는 내 역할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창업자가 하셔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창업자분들께서 되게 든든하시겠는데요. 이렇게 그냥 믿어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VC들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약간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근데 뭐 솔직히 내가 뭐 잔소리 한다고 안 될 회사가 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맞아요. 저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잔소리해서 애가 잘 되면 이 세상 부모가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집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집 애들이 제일 잘 돼야 되는데 또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저는 뭐 저도 그래서 맨날 저희 대표님들한테 연락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대표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행복하시면 됩니다. 예, 마음은 또 하면 되는데 대표님 행복하시지 않으면 이 시간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예. 얘기만 하긴 하는데 아 딱 똑같아요. 저도 그거 가끔 물어봅니다. 네, 예. 회사 좀 어려운 것 같을 때, 야, 근데 당신 이거 행복하냐? 이거 지금 이거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저도 물어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표님 어떤 VC가 되고 싶으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저, 은퇴하시는 순간에는 어떤 VC로 남고 싶으신지 좀 저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주 은퇴는 당분간 안 할 거라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한 하고 앞으로 있고요. 한 30년 후에서 40년 아니, 후에 은퇴를 하신다. 15년? 15년이면 뭐 충분한 것 같고요. 저는 이런
VC라는 평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오버 프로미스 하지 않고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VC로 저는 기억되고 싶어요. 음,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극초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창업자들한테 제가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 창업자들 중에 이제 그 창업자들이 또 다른 창업자를 저한테 소개해 줄 때 제가 들었던 최고의 찬사는 어떤 하버드 나온 미국 창업자가 다른 자기 하버드 친구를 자기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거기다가 소개 글에 이렇게 쓴 거예요. 범수는 우리한테 제일 먼저 투자했던 투자자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믿어줬다. 범수는 내가 아는 한 최고의 노 BS 투자자다. 음, 셀리코밸리에서 자기는 범수보다 더 노 BS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 이메일로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뿌듯했어요. 음, 그래서 저는 no BS라는 게 이제 그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뭐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사람은 말하는 거를 꼭 지키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데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그걸 증명을 못 해요. 말하는 걸 꼭 지킨다라는 게. 이거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 내가 오랜 시간으로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것도 좀 마라톤을 뛰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인식되고 싶고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고 진짜 말을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그 제가 말을 했으면은 설사 우리 회사에서 나중에 뭔가 사정이 생겨도 저는 파트너들을 막 설득하려고 하는데, 아,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자기 말을 꼭 지키는 사람, 긴 기간을 두고 봐도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 음. 사람으로서 그렇게 평가받고 싶고, 투자자로서도 그런 투자자로 인식되고 싶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자기 말을 지키는 VC. 네. 그래서 제가 그 4년 전에 제가 그 제 데모데이 채널에서 찍은 영상이랑 네. 지금 4년 반 뒤에 찍은 영상이랑 말이 서로 모순되는 게 없어요. 오, 내가 그거에 굉장한 obsessio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올해 영상 보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얘기하네. 이거 완전 말이 안 되잖아. 완전히 다른 얘기하는데 이게 있을까 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 어, 보니까 제가 어설프게 아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음, 제가 확실히 알아서 내 머릿속에 이미 딱 그거에 대해서는 이 인과관계나 이 구조도가 다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음, 걸 아는 체 하는 걸 제가 되게 못해요. 왜냐면 음. 무서워서 내가 나중에 그 말을 못 지킬까 봐. 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들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는 뭐 제가 이한 되게 좋아하고 뭐 이한한테도 제가 되게 많은 거 배우고 그 주간 실리콘밸리 운영하시는 것도 제가 진짜 제가 이한보다 이 유튜브를 먼저 시작했긴 했지만 참 이한의 부지런함에서도 제가 보고 배우고요. 또 이한이 이제 뭐 저는 이제 이한보다 한 세대, 1.5세대 앞에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고 뭐 10년 뒤, 15년 뒤에 이한이 제 나이 됐을 때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투자자,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랑 우리 그 이한이 저랑 계속 많이 놀아주시기를 제가 바라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닙니다. 저 평소에 대표님께 너무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했고 데모데이도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그럴게요. 예. 여러분, 저 오늘 제 영상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유튜브 채널 데모데이 SV, 데모데이 SV가 핸들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좀 영상 많이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그 댓글 제일 위에 있는 댓글에 제가 데모데이 그 네, 링크 놓을 테니까 글로 아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이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